보통 라이브 방송일 경우에는 제가 출석해 주시는 분들 이름도 불러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명절맞이 아예 대놓고 녹화입니다. 녹화예요. 저희는 지금 10월 1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추석 특집을 지금 녹화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본방송 시작되면 출연해 주신 분들 또 인사도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광고 좀 하겠습니다. 한겨레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마켓하니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포털에서 마켓하니 검색하시거나 마켓하니.com으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검증된 제품들 주로 판매를 합니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고 그 외에도 생필품들과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 원하시는 분들은 마켓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처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전화 주문도 돼요. 010-2885-3244로 전화 주문이 가능하니까 온라인 사용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켓하니에서 즐거운 쇼핑하시고요. 또 알뜰 쇼핑하시고 저희는 또 뉴스다이브를 비롯한 한겨레 TV 제작물에 두루두루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준비한 광고인데 일단 영상부터 좀 보실까요? 28일과 29일 이틀간 지휘자 셰몬 피치코프가 이끄는 체코 필하모닉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28일에는 예술의 전당, 29일에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올해 130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체코 필하모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체코 민족의 예술혼을 담은 교향시 나의 조국,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완곡을 이번 공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드보르작, 또 차이콥스키 등등 아주 유명한 넘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28일이 체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독립기념일이라서 이 나의 조국 완곡을 서울에서 공연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프라하 현지에서만 완곡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서울에서도 공연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9일에는 차세대 첼리스트 한재민 씨와의 협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금 예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라이브가 아닐까 긴장감이 좀 떨어지네요. 출연해 주신 분들도 그냥 멀뚱멀뚱 앉아 계시고 보통 말도 한마디씩 넣고 그러는데 한마디 이번에 광고를 뭘 하는지를 제대로 좀 봤어요. 상품을. 한겨레 TV는 광고가 좀 품격이 있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행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가니까 이제 뭐 보통 흑염소 이런 거 팔던데. 자, 한겨레 TV 뉴스다이브 오늘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본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다셔도 저희는 못 봅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석 특집이라서 한껏 힘을 줘서 패널들을 섭외했습니다. 아마 동시간대 이 정도 패널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하는 추석 특집, 최고의 논설 실장. 이게 약간 좀 내가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한겨레 논설실 우리 권태호 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두 분도 함께합니다. 일단은 이분은 나오면 적어도 다른 채널은 모르겠어요. 뉴스다이브에 나오시기만 하면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조회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굉장한 존재감을 보이시는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석 특집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이제 녹화인데 추석 때도 다른 채널이나 뭐 이렇게 방송 출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당일날도? 연휴에도 안 쉬고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연휴에 쉴 수 있는 데는 형편이 괜찮은 데입니다. 예, 쉴 수 없는 데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쉴 수 있는데 저희 제작진들과 상의해본 결과 우리 뉴스다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비어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저야 뭐 몰아서 조금 전에 라이브 했는데 또 녹화하자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나온 김에 예, 1타 쌍피.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기현 변호사 함께 하시고 노영 변호사는 추석 당일날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추석 당일이 며칠이에요? 10월 6일이요. 그날 방송 하나 있네. 월요일에. 혹시 이거랑 시간 겹치지는 않겠죠? 안 겹쳐.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분신술을 쓰는. 저희는 녹화입니다. 만약에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겹쳐도 할 수 없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네. 자,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 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친지들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평일에 하던 게 연휴라고 안 하게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여전히 유튜브 켜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다이브도 쉬지 않고 이렇게 녹화로라도 찾아뵙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중반부에 들어서 있는 3대 특검의 수사 내용들 좀 점검도 해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평소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세 분이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라이브는 아니지만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특검 수사 이제 중반부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내란 특검은 12월 중순까지, 또 김건희 특검은 12월 말까지,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11월 말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10월 초니까 중간 점검이 딱 적당한 말 같은데요. 일단 내란 특검부터 보자면 일단은 뭐 구체적인 내용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총평이랄까요? 이 내란 특검이 초반에 좀 달리는 속도가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총평을 먼저 좀 중간 평가 정도 되겠네요.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권태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3개 특검 가운데 그 내란 특검이 초반에 굉장히 신병 확보에 최우선을 했고 스피디하게 했고 주목을 제일 많이 끌었었죠. 예. 제일 많이 끌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관심도가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간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완결도라든지 완성도는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하고 두 개가 지금 제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근 MBC 조사에서도 한 우리 국민 한 59% 정도가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남은 게 이제 외환 혐의, 그 평양 무인기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혜병 특검이야 워낙 그 많이 이제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판에서도 잘 결론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지금 역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는 근데 나머지 특검들 사실 힘든 사건들이고 힘든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인데 되게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사실 의욕이 떨어져서 일을 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런 특검을 해나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밖에 앉아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것도 못하냐 저러지만 그건 뭐 우리 일이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실제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수사하고 그 사람들 그 잘나고 그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앞에 앉혀놓고 물증 들이대면서 말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는데 보면은 한덕수 씨 빼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다 이렇게 신병도 많이 확보가 됐고 또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또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법리가 조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직접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지만 일단 저는
그 내란 재판부 지기현 부장의 재판부 아. 빼고는 사실은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방대하기도 하고 워낙 연관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건 김건희라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독특해서 예. 이 사람을 유죄로 하고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뭔가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막 용이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김건희가 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니까 뭐 그 사람 왜 못 잡아 이러는데 실제 그 사람이 뭐 대통령처럼 무슨 딱 직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하도 5만 가지에다 그냥 문어처럼 발을 다 뻗어놓은 상태라서 그걸 찾아서 해내기가 어려운데 예. 김건희도 구속을 시켰죠. 또 관련해서 건진법사 뭐 한학자 씨 이런 쟁쟁한 예, 사람도 예. 다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발부하는 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발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 뭐 삼부토건이 토익원이 쟁쟁한 그런 맞아요. 기업들도 사실은 연결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열심히 잘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단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 좀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좀만 힘을 더 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특검을 두루두루 다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께도 여쭤보도록 하죠. 네, 무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예. 예. 저는 이제 그분을 법무연수원장으로 뵀었는데 어. 교장 선생님 같은 거죠. 어허. 이제 검사로 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제 호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본래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는 원래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했다.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서전 같은 걸 다 읽어보셨나 봐요? 그 자서전이라기보다 수사 감각이라고 본인이 은퇴할 쓰셨던 때 교재. 쓴 그 원래 교재로 쓴 본인의 어떤 수사 일대기예요. 자기 옛날에 했던 수사들을 너무 자세하게 써놔가지고 이거를 출판하면은 너무 이제 수사 비밀이나 이런 것이 너무 노출된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만 나눠줬는데 무협지 보듯이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이분에 대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윤석열의 상위 호환이다. 약간 좌파 윤석열.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선정이 너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바로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초토화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분 수사 스타일이 또 초토화식이다 보니까 먼저 핵폭탄 빵 터뜨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뒤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밋밋해지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외환 수사가 특히 이제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환 수사로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대상자들이 군인이고 그렇죠. 또 군사 기밀을 직접적으로 막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지금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경내에 있습니다. 용산에. 검찰단 건물이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왜 바쁜가 하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국방부 검찰단 건물에서 내란 특검에 의해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합참 의장도 거의 막 불려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들락거린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되지 않는 많은 성과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수사 성과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변을 확보한다든지 등등은 이거 내란 특검은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뭐 가장 주목을 받았었죠. 또 조은석 특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수사 기법이랄까, 그 캐릭터랄까 이런 것들도 다 주목을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 내란 특검이 이제 기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김기현 변호사 언급해 주셨지만 외환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 계엄을 불법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심 속에서 이게 이제 외환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고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상 이게 약간 이게 뭐 법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외환이라는 그 죄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환하고 일반 이적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자면 외환 유치죄는 일단 형량이 달라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고요. 그렇죠. 내란하고 같은 거죠. 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3년 이상이면 3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과거부터 드린 바가 있어요. 외환죄 하니까 마치 외환 유치죄처럼 들리긴 하는데 정확히는 외환의 죄에 관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환 유치죄부터 일반 이적죄까지 죄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죄라는 게 큰 카테고리고,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품목들처럼 이렇게 쭉 있다는 세트로 거군요. 있는 거죠. 그 세트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외환 유치죄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과 통모하는 거를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예. 그럼 북한과 작당을 하고 공모를 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무인기를 보내거나 북한에 막 포격을 해서 도발을 유도한 예. 측면은 있겠지만은 그건 일방적 도발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김정은하고 야 여기 우리한테 좀 쏴주면 우리가 뭐 해줄게 막 쑥덕쑥덕한 이런 통모 정황이 나와야 외환 유치죄로 가는 것이고 예. 그게 없으면 그냥 적을 이롭게 한 일반 이적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외환죄가 두 가지 관례라고 그래요. 예. 하나가 이제 그 평양 무인기 우리 침투 작전 그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몽골 뭐 공작 작전, 그렇죠. 정보사가 했던.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무장 헬기 NLL 뭐 위협 비행 뭐 이런 거가 한 갈래가 있고 또 하나는 노상원 씨 관련된 그 수첩에 있는 북파 공작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 사건은 사실 노상원 씨가 입을 다물어 버려 가지고 제대로 이게 진척이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 뭐 재판 내용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우리 있고. 모르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씨가 사실은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그 김용현 씨가 지금 직위원부장에서 하는 재판의 행태를 보더라도 그 나오는 그 증인들이 다 이제 군인이거나 막 이제 이러면은 그렇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리고 막 쫓아 나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아 방청석에 일반 그 재판을 방청하러 온 김용현 사람들이.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많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발언을 하려 그러면은 김용현에게 불리한 발언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우우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끝나고서 나가려 그러면 쫓아 나가가지고 막 해코지 하려 그러고. 아니 그럼 재판장이 그 소송 지휘를 바로 해야지.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지난 18일 날 이제 재판을 직접 목격하고 온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아니 재판장이 변호사가 난리를 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더라. 직위원 재판장이나. 그리고 오히려 재판장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특검하고 이제 변호인하고 서로 막 이렇게 법리 다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증인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앉아 있다가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기를 하고. 직위원 재판장이. 네,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구경꾼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재판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익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 내부에서 또 이 그렇죠. 문제가 커질 거잖아요. 이제 신분 노출이 뭐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익명으로 뭔가 나오려 그러면은 이게 뭐 전문 진술이니 재전문 진술이니 되네 안 되네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번에 기피 신청도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었고.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재판 진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대요. 그런 판사는 원래 다른 재판도 이렇게 해왔었나요? 다른 재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듣기로는 사실 그때 이제 변호사 편이니까 미안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죄도 잘 주고 변호사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웃지 마세요. MC로 치자면 이제 발언권을 많이 주는 MC네요. 그래갖고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해. 직위원이 만약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다. 빼박이다. 원래 약간 그런 캐릭터다. 원래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원래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좀 자기가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무슨 레크레이션 이런 그런 거 했다 수업도 들었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좀 웃기려고 그러는 게 되게 많대요. 아니 재판장에서 그러면 어떡해. 밤에 잘 논다는 얘기는 여러분. 밤의 황제라는 얘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잘 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즐겨요 본인이.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죠. 판사답지 않는 분이.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로서 전혀 맞지 않는 캐릭터인데 옛날에 재판 연구관 할 때는 다들 근엄하고만 이제 이러니까 그렇지. 오히려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제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내란 재판을 하기는 뭐 부적절한 캐릭터인 거예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알기는 좋은 사람 같네요. 그렇지만 막 누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윤석열도 동네에서 술 마시는 형으로 만나면 되게 좋은 형이라고. 동네 김치찌개집 사장님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의 맛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분이 만드는 걸 봤거든.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은 없어. 이 얘기는 제가 해드려야 돼요. 저번에 대통령실에서 왜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에서 기자들한테 대접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한겨레도 있잖아요. 그 저희 뉴스다이브의 이승준 기자라고 저희가 항상 그 어둠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기자? 대통령실을 당시에 이제 출입할 때였는데 그 맛에 대한 평가는 그랬어요. 그냥 자취방에서 끓여주는 김치찌개 맛.
그러니까 뻔한 맛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주랑 같이 먹는. 예. 그러니까 맛을 모르고 우리 그냥 이승준 술김에 먹는 그런 우리 거지. 이승준 기자가 그 얘기는 꼭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도 뭔가 캥기는 거야. 후배 기자 한 명 더 있었는데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을 때 후배 기자한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웃지 마라. 웃지 말라고? 아. 왜?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아.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훗날 사진이 찍히고 이 사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 혼자 안 웃고 있더래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많이 웃었으면 본인은 좋겠어. 그래도 약간의 마음의 위로를 스스로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맛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맛 없대요. 예. 그러니까 왜- 국산 맥주 같은 거네요. 아니 왜 그래? 소맥으로 먹어요. 아, 이거 위험한 이거 되게 안 발언이에요. 좋은 발언이지. 맥주 광고가 옛날 들을 수도 국산 있는데. 맥주로 정말 옛날 국산 옛날, 맥주. 어. 요즘 맥주를 마시. 아니 이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 직위원 부장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최근 거가 그 임태훈 그 군 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소장 예. 있잖아요. 그분이 그 재판에 꾸역꾸역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뽑기 해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이래서 들어갔어요. 유독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그 되게 임태훈 잘 소장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시간 동안 내내 이제 그거를 재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와서 자기네 팀 사람들하고 같이 중앙지방법원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기 계단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대요. 자기네들끼리. 임태훈 소장. 예. 예. 그래서 임태훈 소장 찍고 옆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딱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찍는데 자기네들 다 나오려 그러니까 이렇게 셀카로 찍는데 팔이 짧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를 맴돌더라는 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직위원이었다는 거예요. 직위원 부장이었대. 왜 왔다 바로 갔다 그날 재판했던. 그러면서 내가 찍어줄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어떤 캐릭터인지 딱 오네요. 알겠죠. 그 게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도 않고 바로 좀 전까지 서로 두 눈을 부릅뜨고 앉아가지고 재판 진행이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약간 이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재판 진행을 했던 사람인데 자꾸 뒤에서 그러니까 자기 표현에 알짱알짱하면서 가지를 않더라. 그러더니 결국엔 못 참고 사진 찍어줄 거예요 이러더라. 그 한마디로 모든 캐릭터가 설명된다. 본인이 바꾼 전화기가 이게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사진 찍히는 거에 뭔가 집착이 강하신 분인가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일종의 그 진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고. 근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그런 캐릭터들은 잘 잘 아니잖아요. 없죠. 아니죠. 더군다나 예. 모범생이고 범생이들이 특히 많지 않나요? 그 검사들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도 그래서 이 했나? 사건만 그건 아니지.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사실 그분은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판사로 이름 나서 그럴 수 올라갔을 있을 수도 텐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송 지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정 안에서의 판사가 재판장이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앞서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뭐 무엇보다 직위원 판사는 뭐 이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했던 그 결정 그거는 뭐 두고두고 얘기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던 향후에 뭐 법원에 흑역사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무조건 이거는 손에 꼽힐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요.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내란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이 외환 이 부분을 일반 이적죄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북을 도발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군 내부에서 어떤 증언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될 명령. 거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명령이 나왔다라는 게 예. 증명이 돼야 돼요. 1단계는 뭔가 행동을 했다. 북에 뭘 보냈다. 예. 뭐 했다라는 사람들. 그럼 그 타고 올라가고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느냐. 예.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게 1단계입니다. 예. 2단계는 외환 뭐 적국과 통모하려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머릿속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간접적인 정황으로서 이거를 입증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 최소한 뭐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문서가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지금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의.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간접적인 정황으로 하려고 하니 그게 어렵고 그럼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여인영, 노상원, 뭐 김용현이란 말이죠. 근데 김용현, 노상원이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노상원은 마치 그 예전에 안두희 있죠. 김구 암살범. 결국에는 뭐 누구로부터 이게 사주를 받고 왜 그런 걸 했다라는 것들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예. 그 사람이 입을 다물므로써 예. 지금 잘못하다간 지금 노상훈이 그렇게 갈 극한이 수도 날 있다 수도 이게. 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 무인기 침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양 무인기 드론 우리 사실 그 얘기 듣고 다들 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좀 했었었는데 경악했죠. 네. 특검팀이 이걸 수사하려니까 거의 맨 땅에 헤딩 수준이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거의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냐면은 그 10월 달에 있었던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요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키고 깊숙하게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그 진술 자체가 군에 있는 현역 장교가 한 말이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과 실제 그 말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윤석열이 예. 지시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원래 핵심이었었는데 그거 하려면 김용대가 드론 작전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그럼 김용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용대가- 명령 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김용대가 입을 안 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정상적으로 작전하느라고 그렇게 한 그렇죠. 것일 지금 뿐이다. 그런 입장이죠. 이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 게 그 당시에 또 오물풍선이 조금 이렇게 오기도 오기도 했었으니까.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말했었던 장교들도 군 내부에서 이제 뭔가 이거를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기가 싫고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좀 있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내란 특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작동을 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플리바게닝도 그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볼이 너무 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증거 인멸이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덮는 것과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경감해 주는 것의 그 차이가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 원인과 결과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윤석열과 김용현의 고리는 조금 약하지만 김용현 장관이 지금 그 드론을 거의 이렇게 월권을 하다시피 하면서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저기 오물풍선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서 드론을 날렸다고 하는데 너무 엉성하게 했잖아요. 너무 엉성하게 해서 이게 정상적인 군의 그 작전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너무 들키기 어려운 거 위해서 아닐까요?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이게 명령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군에 있는 장교가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시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입을 다물거나 부인을 해버린다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모호하다. 예, 그리고 노상원 씨가 지금 관건인데 그렇죠. 노상원이가 사실 아까 협조해가지고 뭐 플리바게닝 같은 걸도 조금 좀 시도해보려고 원래 그랬는데 노상원이가 입을 진짜 많이 다물고 있고 아니 뭐 무슨 점 보고 관상 볼 때만 입 연다는 그래서 얘기잖아요. 면담 시간 늘려가지고 이제 라포 형성을 하려고 그리고 수사관들한테 점도 봐달라 그러고 수사관들이 일부러 그 사람한테 점 봐달라고 해서 그러면 딱 그 노상원 씨가 딱 점을 봐준대요 진짜로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재밌는데 그 이외에는 별 말을 안 하고 있대요. 예. 자,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군에 관련해서 이제 외환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관련된 이야기하면 군 범위가 있죠. 당연히 이제 군을 동원했으니까 군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뭐 각종 장관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상민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월 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재판에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두고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또한 답을 안 하대요. 변호사님한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사실상 아니라고 말한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 문간을 잘 보면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령적인 한덕수식 화법 이 같아요. 얘기는 뭐냐면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적합했다면은 계엄을 해도 됐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는 계엄의 필요성이나 목적 이런 거는 정당하다고 봤는데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그러니까 방법론상에서 나는 찬동하기 어려웠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위증했던 부분은 인정했다라고 들었는데 그 또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아 거짓말했다? 이건 난 이해가 안 거짓말이란 되네. 말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나서 않아서 그렇게 말한 위증을 것뿐이다. 한 것이지 그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데 그럼 앞으로 재판 내내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게 전형적인 그 약간 조폭두목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조폭두목들이? 네. 어. 예전에 그다음 조폭두목들이 보통 이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잡아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요. 그러면 다 부인하던 사람이 판사 앞에 딱 가가지고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어허. 그러고 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요. 죄를 예. 인정하고 있다. 어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부르면은 나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럼 구속을 피할 때도 이런 비슷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영장 구속을 실질심사나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반성하는 척하고 구속 피하고 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근데 나는 그거는 또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판부 질문이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다 이미 헌재에서도 나온 것이고 판단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무죄가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한덕수의 태도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말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나 유죄가 인정될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 사람을 재판하는 그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쪽 사람들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고 하긴 좀 왜요? 거기 애매하지만 대선 후보로도 어쨌든 잠시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당도 그런데 입당돼 당 있잖아요. 후보 만 원이나 되고 들어갔어요. 입당돼. 국민의힘 쪽 무려 10,000원이나.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는 말은 하지만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예.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어떤 중간 평가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인물 단위로 좀 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벌어진 일들은 뉴스에 워낙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더 집중적으로 보려면 이 사람은 뭐 3일에서 4일 된 새벽에 전화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법무부 단위로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일단은 법무부로 전 간부를 다 불러 모았고 그렇죠. 그리고 간부들도 법무부는 좀 다채롭습니다. 검찰도 있고 뭐 교정본부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있고. 네, 출입국 예. 관리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하나 다 일일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시를 합니다. 뭐 검사를 파견하는 거를 검토해라. 아니면 출입국 본부에는 뭐 주요 출국 체포 대상자를 출국 금지를 시켜라. 교정본부에는 빈 방이 있냐. 그렇죠. 수용 여력을 점검해라. 이런 거를 내렸다는 거는 박성재 장관도 사실상 계엄을 미리 알고 대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하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를 알았을 때 아하.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에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 공무원 중에 사표를 던진 류혁 전 예, 감찰관 있잖아요. 류혁 감찰관이 만약에 사표를 안 던졌으면 어땠을까? 다 듣고 나와서 얘기해 줬으면. 생각을, 예.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류혁 감찰관이 사표를 던지니까 박성재 장관이 약간 움찔해가지고 더 나갈 거를 더 못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류혁 감찰관 때문에 약간 움찔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갖고 톤 다운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회의에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화를 한 사람은 다 했어요. 감찰과장, 교정본부장, 출입국 본부장 뭐 다 해서 지시를 다 하고 심우정 총장하고도 3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 회의 끝마치고 예, 나서 예.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박 장관이 그 애매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슨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 얘기였을 뭐 것이다. 안부 물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예.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일반이 1시 반쯤에 그 민정수석한테 전화해서 이제 국무회의 열어서 신속히 계엄 해제 처리 지시해라. 그건 또 기억이 난대요. 3번 전화한 건 기억이 안 나고 한 번 전화한 건 기억이 난다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예. 이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 핵심 임무 종사자로 의심할 수 추정이 있죠. 돼요. 지금 사실 법무부 민정수석 뭐 이쪽 라인들은.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안가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주임의 핸드폰도 막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밝혀낼 수 있을지가 나는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들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서 뭔가가 확인이 돼야지 이게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일이 이게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그러니까요. 문제잖아요. 단순한 범죄를 잡아내서 밝히고 처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허.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거라 예로부터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 수사기관이 이거를 전담하지 않았고 역사와 전통의 그 남산 이런 데서 원래 전담을 해왔던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그런 걸 하자는 거는 아닌데 그럼요. 예. 어쨌거나 특단의 어떤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박성재는 그래도 그나마 조사받아가지고 무슨 내용 나왔는지가 기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기사로도 나오고. 어허. 근데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 나왔나요? 아직도 없죠.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김주현 민정수석 지난번에 조사 받고 나왔거든요. 한 번 갔었죠. 근데 네. 안 나와요. 게다가 물론 심의정 검찰총장 그때 조사받을 때 뭐 특검에 나와 있던 파견 검사들이 도열을 해서 인사했네 안 했네. 특검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도열한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죠. 이건 제 줄 섰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그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 수사하는 검사들마저도 아직도 이 검찰 라인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뭔가 좀 충성을 좀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심우정 해병 특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녹화니까. 특검 갔을 때. 예. 다 경찰이래요. 다 경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 하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부정 때 뭘 얘기인지 조금 나왔는데 김주현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신부정 검찰들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경찰이었다고? 경찰이라고. 경찰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인사했다는 경찰들이 거야. 왜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 해병대 예비역들이 앞에 막 서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점점 이게 물리력이나 충돌 이런 게 일종의 가드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밑에 나와가지고 이걸 좀 에스코트를 한 거고 예, 자기들이 지금 검사로 오인되고 있어서 좀 이거 아니라고 좀 알려달라고 좀 그걸 얘기를 사실 하더라고요. 확인을 좀 할 그거는 필요가 확실하게 해야 있네요. 되네요. 검찰 아니고 경찰이었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박성재 외에 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국정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 체포 명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모 수첩에 있었던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실행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국정원에서는 서류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문건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태용 전 원장 관련해서는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오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든지 뭐 구속 관련된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보려다가 끊긴 게 그 질문인데.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조태용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무슨 조사 받았고 뭐라고 말했는지가 이제 오픈되는 게 있고 기사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기자들한테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건 브리핑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그 개별 변호사들 이쪽이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또 직접 이 특검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변호사들을 잘 썼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쪽 얘기가 안 나오는 쪽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보통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을 막 알려주지는 잘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예. 보통은 이제 특검발 뉴스가 아마 많을 것인데요. 근데 특검발 뉴스는 결국 특검에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성재 건은 이 정도까지 흘릴 수 있다 하더라도 김주현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수사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상에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더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더 익을 때까지 또는 기다린다.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그 여론 압박을 해서 해야 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다 추정입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좀 허용하거나 흘릴 만한 말, 흘리지 않을 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김주현이 가가지고 윤석열이 계엄하고 그 이후에 구속지도 될 때까지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 무슨 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김주현에 대한 맞아요. 얘기는 나온 게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네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리고 모든 것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김주현 전 수석은 따지고 보면 검찰 출신들하고는 다 연결돼 있는 거고 그 외의 인사들. 게다가 김주현도 그 예. 사람들하고 같이 회동도 하고 따로 뭐도 하고 뭐도 안가에도 하고 있었던 사람. 회동 끝마치고 나서 저기 강인구 실장한테 그거 했죠. 저기 그 문건 있냐고. 예, 그렇죠. 그거도 체크해서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후 나중에 한동수 문건을 사인하고 뭐 이랬던 거 만들게 아닙니까? 돼. 그리고 네.
심의정도 사실은 이 김지현이 뭐 아버지 심은 거죠. 네. 심었다 이게 픽업한 거죠. 국장 그러니까 과장이었으니까. 아주 네, 친한 둘의 사이니까. 관계가 네, 엄청나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구속 취소에 심의정이 뭔가 기여를 했다 그러면 김지현이 그걸 몰랐거나 김지현이 그걸 전혀 안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의심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역할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안 컨트롤 나오는 타워였을 거죠.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 예. 그 수사 필요성 확실한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별다른 수확이 아직 없어서 뭐 됐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해병 특검 얘기긴 한데 네. 초창기에 제가 그 해병 특검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가다가 쓱 봤어요. 막 두리번 하면서 김지현이?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병 특검의 사무실 어떤 네. 분위기인가? 아, 특검 사무실을 특검 사무실을 막 둘러보는데 회의실에 화이트보드에 막 빼곡하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이름이 3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김장환, 고석, 이종호 이렇게 적혀 예. 있더라고. 뭐 고석이랑 이종호는 당연히 아는 사람들인데 네. 김장환은 그때 그 목사인 줄 몰랐어요 제가. 아. 누구지? 그러고 그냥 아주 초창기 얘기네요. 네, 아주 말하자면. 초창기에 진짜 김장환이 누구지? 누구길래 저기 써 있을까 하고 지났는데 한참 지났는데 김장환 목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병 특검은 아주 초창기 단계부터 김장환의 존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약간 이제 그런 지금 걸 수도 말씀을 있습니다, 이게. 예, 해보면 내란 특검에서도 무언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뭐 초창기부터 뭘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지는 아직 않은 단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야 그런 이게 걸 지금 수도 뭐 있습니다. 3대 특검 다 봐야 되는데 내란 특검 하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생방송에 하다 보니까 약간 예. 이제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제작진이 성심성의껏 편집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놓으면 그냥 낼 사람. 저 사람들 그냥 막 아무렇게 나요? 지금 봐봐. 이거 뭐 널널하잖아요 지금 봐도. 예. 아까 이거 뭐 다 경찰이었다 이것도 그대로 다 나가는 거. 나가는 게 낫지. 나가는 게 나아. 그건 사실관계 확인해 줘야 되니까. 자 이번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일단은 구속 기소했던 그 명단은 김건희, 삼부토건의 이일준, 또 이웅근 전 대표들, 그리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면서 웰바이오텍 회장,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건진 전성배 씨, 그리고 건진의 브로커 이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네요. 그리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씨, 여기까지는 구속 상태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이 돼 있는 인물들은 보면 뭐 권성동,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그 실무자였던 국토부 서기관,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한학자 총재, 그리고 건진법사의 브로커인 또 김모 씨라고 있다고요. 이건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청탁했다는 사람인데 요 정도 구속이 돼 있는, 따지고 보면 뭔가 성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 워낙에 범죄 범위가 넓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두루두루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구속으로 실적으로만 치면은 뭐 단연 압도적이고 이게 경찰이었으면은 김건희 특검이 단연 특진 대상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구속을 네. 중시하니까. 아하. 그 초창기에 나왔던 16개 범위 중에서 그 혐의 중에서 이거 좀 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양평은 거의 좀 진행 나온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는 일단 하다못해 원희룡 장관 얘기도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16가지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특검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된 거나 이제 이제 이 정도면 그런 거 거의 없지 않나요? 저 앞에 지금 저희가 자료 띄워놨는데 16개 의혹이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 그냥 주요 인물들로 보는 게 더 빠르잖아요. 원희룡 왜 가만히 있지? 그리고 명태균 왜 이렇게 자유롭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것들만 가지고도 게이트고 그것들만 가지고도 특검 사이즈였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그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그 명태균 예. 게이트에 엄청나게 지금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 명태균 특검팀,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을 처리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 다 돌아가겠다고 한다는 사람들 그 며칠 전에 왜 40인의 검사들이 원대복귀 시켜달라고 입장문 냈다는. 그 사람들 중에 특히 그 남부지검 그 띠지 관련된 그 검사들과 그다음 명태균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이 거기가 주도 세력이에요. 제일 열심히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는 사람들이래요. 뭐 이거는 뭐 정확하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40명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총대 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러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김건희 수사를 했던 도이치 이런 데는 너무 바쁘고 구속 기소하고 유지하기 바빠가지고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을 거예요. 내란도 아마 그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근데 명태균 수사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명태균 관련된 거 제일 안 되고 또 지금 하나 구멍이 있는 건 이거 얘기하면 야 이것도 수사 대상이었어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아 그러네. 이거는 백경정. 애초에 이거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나? 아. 이게 자기들 수사 대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안 되고 아니, 왜 있거든요. 도이치 사건은 그런 지금 거 하고 있는 기소가 검사들이, 됐어요. 네. 도이치는 예. 도이치는 기소가 돼서 그렇죠. 그 특검팀이 지금 이제 기소 유지하고 음. 그다음에 증인들 부르고 이제 이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빠요. 사람들은 일을 바빠요. 했으니까 바빴던 거고.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명태균 음. 쪽 사람들이 일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일 안 하면 있고. 이제 네.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기존에 뉴스 뭐 자꾸 보게 되고 뉴스에서 우리 회사 해체됐네. 그럼 어. 뭐야 이거 말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다른 동료들하고 연락도 취하게 될 테고 그렇죠. 그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아 그러네요. 진짜 이게 16개 혐의라는 게 동시다발로 한다는 게 힘들겠죠.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된 특검과 수사관들, 특검보 등등을 이제 뭐 조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사건들을 맡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명태균 건도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세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거기는 진행이 안 되는 건 그 뭐 특검보나 아니면 검사들의 선택인가요? 담당자가 있긴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금. 그 또한 확실치가 물론 않아? 그건 이제 네. 뭐 밝히진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명태균 사건이나 이거는 특히 패착이었다고 저는 보는 게 애초에 창원지검 수사팀이 그렇게 뭐 성과를 잘 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역량이 있는 수사팀이었다거나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좀 초창기 명태균 있습니다. 사건을 했던. 의지가 좀 약해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네. 몇 달간이나 이미 달려온 수사팀이에요. 지쳐 있어요. 음. 이걸 그냥 그대로 또 데려간 거거든요. 음. 이게 약간 좀 의욕 있게 수사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서 그럴 바에는 약간의, 차라리 네. 저는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의욕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양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부는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진행이 되고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뭔가 딱 떨어지는 무언가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꾸준히 제기했던 한계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 뭐냐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직책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범죄를 입증하려면 그 선에서 딱 끊기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도 지금 그 얘기 해주셨는데 조선시대처럼 이게 혹세무민죄 막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조선시대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뭐 혹세무민. 맨날 뭐 혹세무민한 죄로 뭐 저기 뭐 근데 고난이 없죠. 있잖아요 뭐 다 그렇지. 능지처참 말. 그냥 기분 나쁘다고 혼내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건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 꾸준히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도 줘야죠.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남편의 대통령이 어떤 위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범죄가 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김건희라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윤석열이 와가지고 내가 김건희 내 뭐 부탁으로 어? 김건희가 요청을 해서 어허. 뭐 이렇게 해줬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수사는 김건희 계속 부인한다 그러지. 예. 근데 윤석열이 아예 수사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지.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한테 몰거나 뭐 김건희가 시켜서 했다거나 뭐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지금 건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아 거의 볼드모트네요. 그러니까 네, 다들 지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 특검을 뭐 좀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뭐 내지는 우리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도 지금 그런 전략인 것 같던데요. 그냥 뭐 버틴다? 증거가 나도 뭐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전체적으로 다 모른다 뭐. 그래버리면 입증을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면은 거기서 약한 고리를 잡아가지고 그 약한 고리들이 답을 해주고 이제 뭔가 아니면 그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이게 16개 다 하려고 그러지만 뭐 좀 센 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딴 데가 좀 비어 보이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의 지금 민중기 판사 출신 특검으로 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도이치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이미 판결이 다 나와 있고 뭐 재판 중인 것도 많고 막 하다 보니 재판에 강한 법리에 강한 판사 출신은 안 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거 잘 안 되는 것들 보면은
수사예요 이거는. 예, 수사 쪽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리보다는. 이참에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아 그게 가능한가? 법을 바꿔야 그게 죠 쉽죠. 저분이 진작에 얘기하니까 되는 것처럼 느꼈어. 법을 바꾸면 되죠. 예. 잘 안 되는 게 삼부토건. 그렇죠. 하다가 멈췄죠. 통일교도 사실은 하다가 멈췄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약간 변호사들이 세게 붙거나 이렇게 좀 뻔뻔한 피의자들 이 사람들 사건은 사실 하다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가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내부적으로 얼마나 진행되는지 일부러 그들이 숨기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거기서 멈췄다는 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쪽이 수사하는 쪽이 결국에는 얘네들보다 이 피의자들보다 더 세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옛날 같은 뭐 별건 수사라든지 뭐 그런 다른 과거에 형태로, 이제 예. 그 편법적인 그런 수단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나 윤석열은 뭐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네, 뭐 맞아요. 그건 어때요? 그 지금 부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남편은 아예 수사 자체에 나오진 않잖아요. 조사 자체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개념으로. 아니 그러니까 유인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견우직녀예요? 아 그렇게 뭐 만나서 함정 수사야 하는 거야? 만나서 일종의 대지를 해보는 거지. 대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고 남편이 뭐 이러이러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김건희 씨한테 그 남편한테 부탁한 적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앞에다 놔두고. 딱 앞에서 아니 멀리서도 지금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입 다물어라 이러고 있는 중인데 아이. 딱 앞에 앉혀놓고 앞에 앉으면 딱 째려보면 앞에 앉으면 또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 여보야는 이 여보한테 당하지를 못하는데 뭔 그런가? 소리예요 지금? 윤석열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가 나올까요? 아니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이는 안 나온다 그러잖아. 자기 그 출장 조사 와라 뭐 어쩌라 뭐 이러잖아. 그리고 재판에도 잘 안 나오고 마음대로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석 재판 해줄 것처럼 하면서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김건희를 데리고 가야 돼. 그쪽으로 서울구치소에 서울구치소로. 김건희를 데리고 그쪽으로 출장 조사를 같이 가서 대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수사 결과 내용 같은 게 나올까? 이거죠. 윤석열은 사실은 다 자기한테 뭐라도 어차피 자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그렇죠. 자기는 사실 뭐 잃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버팅기는 거고 김건희는 좀이라도 자기 죄를 덜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남편을 만나면 모든 걸 다 남편이 알아서 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개 혐의 그리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도 늘어난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한 걸 가지고 일단은 재판을 진행시켜서 끝을 내면 형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에서 그 기한 내에 다 못하는 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재판을 끝을 낸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특검은 다음달이면 그러니까 그 끝나는데. 다음에도 계속 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궁금한 게. 근데 국수분이 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수사는? 네,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 영어의 몸으로 계속 그 상황을 겪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길어지는 것도 일종의 형벌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얘기하는 예, 건가요? 만약에 나중에 그거 무죄 나오면은 그 부분 또 돈도 물어줘야 되는데 무죄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 최후의 방안으로 그런 생각해 거예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무리하게 기소하기보다는 그냥 국수본이나 향후에 시설되는 중수청에다가 넘겨서 계속 수사하게 하고 말려 죽이는 거죠. 계속 불러가지고. 말려주기.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한 방에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 16가지 이거 혐의를 다 한다는 거는. 아니 근데 보세요. 이게 일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원모 비서관네. 그러니까 자생도 자생한만병원에 있고 횡령 배임 그거 뭐 125억. 거기에 MBN도 있어 지금. MBN 매경 압수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버려놓기는 하는데 실제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마무리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으로 기소를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예. 근데 지금 혐의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솔직히 이제 뉴스 보는 재미는 있지. 이런 것도 있대 저런 것도 있대 이것도 해먹었대 저것도 해먹었대는 되는데 뭔가 결론은 좀 나야 되지 않나는 거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은 내겠죠. 연말까지는. 그렇지만은 결론이 안 나는 사건도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도의 규모면 예. 결국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법원이 내란 누드머리 혐의 재판 윤석열 중계도 허용하고 그랬으니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이제 예, 그 예. 내란. 자 그러면 이제 최혜병 특검 좀 볼 텐데요. 일단은 VIP 경로는 확인이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뭐 예. 이게 경로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냥 VIP 경로 확인됐고 어찌됐건
사실은 안타까운 최혜병의 이 죽음이 왜 이렇게 수사에 그 외부 개입이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보면 임성근 구명 로비라고 보는 게 지금 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명 로비는 왜 무엇 때문에 임성근이 뭐 간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사자가 여기 앞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물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먹을 때가 아니에요. 예. 이 양반이 지금 우리 물 먹이려고 지금. 보통 항상 먼저 위원님이나 유 변호사님께 먼저 물어보시길래 네. 크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구명 로비 루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 임성근이 장군 진급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은 루트로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등장하는 여러 루트들이 다 그때도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의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한테도 찾아왔다 임성근이. 나한테도 전화 왔다. 그 심지어 나한테는 10명한테 전화가 왔다. 임성근을 위하여. 임성근을 위하여. 임성근을 진급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무서웠다. 진급 안 시켜주면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막. 네, 거의 그 정도까지 받았다는 건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마당에 어떤 짓을 벌였을까요? 진급할 거보다 거의 몇 배는 많은 루트를 총동원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김정한 목사, 이종호, 고석인 거고 예. 그거 말고도 지금 수면 위에 그 지금 안 드러난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 분명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로비 행태를 파악을 하면 그게 결국 윤석열과 연결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랄까 가장 유력한 루트? 그 지금 뭐 의심받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특검에서 지금 가장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아마 이제 극동방송 김장환. 네, 김장환 목사가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뭐 아예 무턱대고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 나옵니다. 네. 종교 탄압이라는 아니 이유로. 본인 주장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만 뭐 덕담만 했고 딴 얘기만 했다. 나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라고 기도해준 죄라고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가의 뭐 어떤 종교계 어른이라면서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뭐 본을 보여줘야죠. 모범을 보여줘서 그냥 출석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다 진술을 하고 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네, 스스로 의심을 자초하고 있어요. 이종호 대표하고 이런 김건희 뭐 이런 라인으로 그 하지 않았나요? 의심을 했었죠. 그렇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제보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종호와 관련해 있어서는 그 뒤로 뭐 별다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진 않아서 수사에 얼마나 진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도 분명히 접촉을 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보인다. 예, 보이고 실제로 특검이 확보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엠바고인지 하여튼 뭐 스스로 특검이 밝히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걸 밝힐 수가 없는데 사실은 보도 내용으로는 제일 적어요 최혜병 특검이.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전 들려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지금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 아마 뭐 조만간 뭐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고석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은 고석이랑 뭐 김동혁 검찰단장이랑도 통화를 하고 뭐 윤석열하고도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나는데 예. 임성근하고도 고석이 뭔가 접점이 있는 걸로 아. 예, 지금 여러 가지 기록상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중심으로 이제 다 좁혀 들어가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딱히 지금 이거다라고 밝히기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그 임성근 당사자의 위법성은 없나요? 임성근의 위법 예를 구명 들면 로비에서요? 아니면 구명 로비 전에 이제 최혜병의 사망에 있어서도 그거는 뭐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특검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예, 임성근의 최혜병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가 뭐 해병대 수사단이나 다른 데서의 충분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바로 박정훈 대령의 수사였던 거 아닙니까? 규명이 거의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검이 뭐 추가적으로 뭘 더 하기보다는 그건 일단 일종의 킵. 예, 이건 뭐 100%니까 예, 나중에 예. 어차피 기소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임성근을 그럼 구속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라고 하기에는 내란이나 김건희나 막 이런데 뭐 무시무시한 죄명들이 많은데. 네. 임성근의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예, 금고로 되어 있고 형이 상당히
중하진 않은 범죄예요 이게. 구명 로비를 그러다 해서 보니까 그게 인정이 이것만으로 되면. 구속영장이 과연 이제 나오겠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예. 그럴 뿐이지 다만 이거는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는 데는 큰 법리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특검이 파악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남은 이제 수사 외압이라든가 구명 로비 이것을 규명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최혜병 특검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이 김장환이라는 인물이에요. 도통 뭐 마치 그 법의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때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그냥 사회 뭐 이제 흩뿌려지는 그 효과 같은 것이 다른 형태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또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마무리해야 될 단계이긴 한데 마무리하면서 뭐 추석날까지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3대 특검에 대한 중간 평가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 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크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얘기함에 있어서 검찰 개혁은 중요한 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 유예 기간 있는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사법 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왜냐하면 사법부의 행태라는 게 너무 지금 뭐 아나무인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딱 한 말씀씩만 듣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뭐 토탈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부터 좀 해주시죠. 그 일단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이 이상하다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 예. 근데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그 지기현 부장 당사자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재판부는 사실 좀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약간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 보여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기현 부장이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을 이제 보인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그 결과 보고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관용차 일정 같은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상식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먹는 그런 문제로 나올 텐데. 이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는 지기현 재판부가 그만두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두거나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51%로 나왔었는데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거기서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청문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게 조금 약간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들고 그걸 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하고 이 법사위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또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명이 필요하다. 예. 김규현 변호사님. 예, 뭐 검찰 개혁은 정부에서 오늘 TF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차피 주관을 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근데 지금 검찰이랑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그 자기네들이 권한이 국민과 다르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 듯 마치 중세시대 성직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왕권 신수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법권 신수설입니까?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본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지금 신이 아니고 국민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껏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견제하거나 흔든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여전히 지지도 1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지금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예.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를 사법부가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버티기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권태 실장께서는 끝으로 남기시고 이게 말씀.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라서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행태를 대통령 시절부터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내로남불의 극치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남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본인한테는 저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선민의식의 극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패밀리다라는 이런 지금 김건희 특검 40명 집단 반발 저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검사가 이제 2,500명 가량 되고 이게 전직 검사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좀 심하게 말하면 거대한 하나회 같은 예. 이게 막강한 하나회 같은 검찰이 예전에는 70년대 이때는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군사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군인이 컸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권력처럼 됐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범죄자 때려잡고 뭐 그런 거 해고 또 이런 건 특수부 검사 한 줌도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의 일이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다고 다 뭐 그런 굉장히 많은 맥락들과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사법시험 한번 합격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검사 판사들이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지금 과연 그들이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구성원들도 끊임없이 하는데 오히려 검사를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개혁도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데 뭐 두 분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뜯어보면 이건 사법부 독립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의 과두적 체제를 계속해서 존속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는. 그렇죠. 사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그 재판부장 옥황상제 같이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도 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민주주의에서 좀 너무 많이 이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 현대와 지금 접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가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3대 특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했지만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지금 녹화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추석 특집인데요. 저희가 다음에 또 라이브로 다시 뉴스다이브 본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꼼꼼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뉴스다이브는 추석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내일도 녹화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내란 재판 참관기를 한번 해볼까요? 현장에 가셨던 기자분들 혹은 뭐 시민단체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내란 재판을 직접 보셨던 분들 모시고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 한겨레 최고 전문 길윤영 논설위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인사드리죠. 예, 추석 다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